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김세희의 항구의 사랑과 한국의 젊은 여성 소설가들 다룰 텐데요. 우선 요새 뭐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왜 모른 척 하시죠? 저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요.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굉장히 피곤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렇죠. 많은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7말 8초다 보니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데 휴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휴가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쯤? 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여름 휴가는 지금 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조금 좀 어디를 떠나기가 미묘한 상황인데요. 저는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도 할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서울에 머물 것 같은데 좀 덜 더웠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장마가 한참 시작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마 끝 이제 무더위 시작이라면서요. 아, 지금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많이 내렸나? 비가 그죠? 그쵸. 그러고 나서 별로 그냥 뭐도 없이 그냥 후다다닥 다시 더워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하면 너무 더운 건 아니라서 견딜만 하기는 한데 좀 찐득하다 그래야 되나요? 맞아요. 그것들이 조금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 눈을 좀 혹사시키면 안 되는 개인적 사정이 좀 있어서 책을 많이 그래 놓고서 책을 읽는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네. 혹사시키면 안 되는데. 혹사 만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단 낫다고 해가지고 휴대폰이나 뭐 지금 저희 앞에 있는 패드나 뭐 이런 화면들 모니터를 보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죠. 근데 그런 걸로 보셨잖아요. 그런 걸로도 봤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사실 SNS를 조금 덜 했다 이 얘기지. 트위터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 좀 뭘 보거나 읽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 그걸 좀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 또 하루 정도 듣고만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원래 이제 가만한 나날은 둘 다 읽은 상황이었고 이제 항구의 상하랑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래서 읽은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걸 좀 달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42화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작품 소개하기 전에 공지사항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 효진 씨에서 이번 공지사항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고치방송 시스터우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 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우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헤이메이트매거진@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드려요.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 근데 이거 공지사항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요즘에도 그 메일 중간에 계정에 이거 원래 뭐라고 하죠? 이걸 계속 원래 애시죠, 애. 모든 사람이 골뱅이라고 하나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세상에도. 물론 저도 골뱅이라고 읽긴 했는데. 원래 앳이라고 읽죠, 영어로 읽을 때는. 네. 근데 뭐 그냥 기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골뱅이라고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의 작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의 작품은 김세희 작가의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입니다. 2000년대 초 항구도시 목포가 배경이고요. 한창 그 당시에 10대 아이돌이 인기를 막 얻기 시작하고 팬덤 문화도 굉장히 성장하고 또 팬덤 문화와 함께 팬픽 문화가 굉장히 자라나던 시절에 여자 아이들만 모인 고등학교에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준희 역시도 연극반 선배인 민선 선배한테 굉장히 끌리는데 연인이 되지는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그 시절을 되새겨 보면서 소녀들이 다른 소녀들을 좋아했던 것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사랑이 아니었을까라고 자문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김세희 작가가 그 뒤쪽에 이 소설 뒤쪽에 보면은 작가의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이야기가 그냥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다. 이 사실을 밝혔고요. 문학동네 2019년 여름호에 실린 대답을 듣고 싶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 이 작품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문학동네에 이제 실린 대답을 듣고 싶어 같은 경우는 문학적 이력서, 나의 문학 이력서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단편소설이 보통 이제 배치되는 위치인데 저희가 이제 가만 한 나날 읽고 항구의 사랑 읽고 그 작품을 봤더니 항구의 사랑의 뒷이야기 같은 현재 이야기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뭐 똑같이 이제 밟아가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에 보면 고깃집 나오잖아요. 근데 호남 돼지 한마당이라고 망원에 있는 고깃집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저도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동네 사시는 건가?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그렇게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다음에 집에 들렀다가 서울암공원에 간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암공원이 저희 집에서 그냥 나가면 있는 맞아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근처 망원동 주민이신가? 망원동 좋아요 가입하신 것은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어, 진짜로.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팬픽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편의상 팬픽 문화라고 쓰기는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항구의 사랑이 그리고 있는 시대상이 2000년대 초 여자 고등학교잖아요. 그 책에 이 묘사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뭐랄까 부끄러웠달까 민망했달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칼머리를 한 아이들이나 세이클럽의 팬픽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8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신 건데 너무 알겠다 이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 생생하다 나의 머릿속에. 그치. 만약에 작가님이 1학년이었으면 휴진 씨가 3학년이었던 시절이거든. 그쵸.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도 했죠. 그때 갑자기 휴진 씨가 저한테 책을 읽고 물어봤나? 세이클럽이랑 비슷했던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뭔지 모르겠다. I love school인가 이랬더니 그건 또 조금 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건 약간 동창 문화 그쵸. 뭐 이런 거니까 뭐지 하다가 생각해봤더니 그것은 엔티카였다. 그렇죠. 엔티카 대단했기 때문에 또 불법 P2P의 상징 같은 곳이었고 그땐 그런 불법 개념도 좀 없어가지고 맞아요. 공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메신저 문화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때 이제 패션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핑클의 캠핑 클럽을 다뤘잖아요. 그때의 어떤 약간 힙합 바지도 그렇고 뭐 워커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묘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칼머리라는 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칼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커트와 단발의 중간 정도인데 뒤가 굉장히 짧고 앞이 길어서 여기가 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칼머리인데 당시에 H.O.T의 문희준 씨 때문에 굉장히 유행했죠. 네, 문희준 씨 머리를 생각하면 되고 문희준 씨가 나중에는 뒤쪽을 되게 많이 띄우시는데 그게 띄우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문희준 씨도 뒤로 가면 앞이 또 너무 길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그러니까 한 턱쯤에서 끝나서 보통 칼머리가 그리고 그게 무슨 컬러였냐면 블루블랙. 블루블랙. 블루블랙 컬러인 경우가 칼머리는 굉장히 많았다. 맞아요. 그건 또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염색을 한 거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블루블랙은 햇빛이 없으면 괜찮거든. 맞아요. 햇빛이 비치면 푸른빛을.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우린 대부분 특히 한국 여성들의 대부분은 웜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블루가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블루블랙을 선택하곤 했죠. 블루블랙이랑 초록색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조금 유행을 했었던 거는 G.O.D의 윤계상 씨가 했던 그레이 그린이라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애쉬인가요? 네, 애쉬죠. 지금의 말로 애쉬예요. 근데 그때의 언어로는 지금의 언어가 아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정에 조금 초록빛이 돈다든지 그게 보통 검정 베이스에서 색깔을 넣었을 때 돌 수 있는 색깔들이 많았죠. 뭐 보랏빛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머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묘사되어 있는 이제 작품입니다. 좀 인상적으로 뭐 읽으신 문장이나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네. 제가 너무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표시를 해뒀어요. 하이라이트를 또 너무 많이 했어. 그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몇 가지인데, 학기 초에 칼머리를 한 아이들 몇 명이 우리 반에 찾아와서 내가 누구인지 보고 가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 교내에서 팬픽을 읽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팬픽을 출력해서 가져오지 말 것. 쉬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시간에 교실 컴퓨터로 읽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함. 얼마나 읽었으면. 얼마나 읽고 얼마나 들켰으면. 교실 컴퓨터로 읽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서실에 세디 3권까지 다 있는데 그것도 읽으면 안 되나? 그게 있으면 되냐고. 세디가 뭔가요? 나 몰라. 정말 몰라요? 세디라는 것은 H.O.T의 팬픽 중에서 3대 팬픽이라는 것이 있죠. 네. 세디와 저도 사실 근데 H.O.T 팬 활동을 그렇게까지 깊게 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세디와 샤콘느? 이런 게 있어요. 그 3대 팬픽 중에 하나예요. 3대 팬픽, 5대 팬픽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뒤에 건 알아요. 전설의 8반 이쁜이가 너야 아시나요? 뭐죠? 동방신기의 어떤 팬픽인데 네. 그게 제목은 저도 몰라요. 네. 근데 오직 그냥 일종의 인터넷 밈이죠. 그래서 네. 8반 예쁜이가 너야? 그거라고요. 저도 그것밖에 몰라. 나도 그것만 아는데 뭐 그런 식이라서 이 책에서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그렇게 금지는 당했는데 금지를 당한 다음에 쓰는 건 또 금지를 안 시켜서 써도 되는 거야? 막 그쵸.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을 뭐 예를 들어 이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팬픽들을 읽고 서로에게 조금씩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초반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그 팬픽 얘기 잠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계속 더 하셔도 됩니다. 저 고등학교 때 그게 유행했어요. G.O.D 팬픽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프린트를 이만큼 굉장히 두껍게 해와서 돌려 읽었단 말이죠. 근데 야자 시간에 친구가 그걸 읽다가 뺏긴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교무실로 가셨죠. 가신 다음에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조용히 친구 불러서 우리 누구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알려드릴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떡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진짜. 그게 사실은 막 혼날까봐 두렵다 이거보다도 수치심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팬픽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잘 보여줬었던 게 응답하라 1997에서 메인 캐릭터가 팬픽을 직접 쓰죠. 그래서 맞아요. 그 팬픽을 썼던 거를 잘 써서 처음으로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받죠. 그래서 그게 H.O.T 팬픽인데 막 승호는 막 이런 거였죠. 막 이런 걸 쓰는데 칭찬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내가 글을 좀 잘 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중에 방송작가가 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아마 그때 많이 팬픽을 쓰셨던 분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지금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계시지 않나, 방송계에서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좀, 순수문학, 한국에서 하는 문학, 좀 이상한 분류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단 문학이라고 하죠. 그 문학 안으로 직접 들고 들어온 것, 직접 이야기를 발화한 것이 좀 한국 사랑이 좀 거의 처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예. 10대 여성들 사이의 관계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당사자들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 문학에서 드러난다던가 아니면 미디어에서 드러난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김세희 작가님이 그것도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이 이야기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한때에 그냥 아이들 장난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치기 어린 감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축하지 않는 것이죠. 치기라고 했는데 시리가 켜졌어.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그런 한때 지나가 버리고 말 감정들. 근데 사실 지나가 버리고 말아도 되게 의미가 있을 텐데 한국은 사실 이성애가 진정한 사랑으로 여겨지고 이성애 관계에만 삼상에서도 나오죠. 마치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오직 이성애 관계로만 진입하고 그 안에서의 여성성을 획득하는 일로만 관계성이 바뀌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그냥 단순히 소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나님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 다녔다고 하셨죠. 저는 여중을 나왔고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읽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여중여고를 나오면 그게 좀 독특하잖아요. 한국에서 청소년기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6년이라는 가장 꽤 긴 시간을
이성과의 접촉을 떨어뜨려 놓는 맞아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건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효진 씨도 마찬가지죠. 효진 씨도 여중여고 나왔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런 경우들엔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는 저는 좀 전혀 다른 경험을 지나와서인지 그렇게 작품 자체에서 이들에게 공감을 했다거나 사실은 저는 문화도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런 문화 자체도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는 문화였어가지고 그렇게 공감을 막 많이 하면서 읽지는 못했어요. 저는 여중여고 나왔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중학생일 때 한참 H.O.T, 잭스키스, 신화 다 데뷔하고 한참 활동할 때여서 완전히 그 문화가 되게 꽃필 때 제가 10대를 딱 보낸 거예요. 그 시절을, 여중여고 시절을. 그래서 누군가 친구 중 누군가는 H.O.T 팬이고 누군가는 제키 팬이고 다 팬픽 보고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팬픽을 쓰고 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정확하게 이 항구의 사랑에서 그리는 풍경과 되게 겹치는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개개인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아이돌 방금 말한 그 그룹들을 좋아한 거로 기억되는 시기는 중학교였고 고등학교 때는 누구의 팬이다가 그 개인의 어떤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굉장히 작은 시기를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당장 옆에 이제 막 성애 대상들, 연애와 이런 복잡한 관계 대상들이 막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의 되게 막 치정들, 그렇겠네요. 복잡한 관계들이 되게 사건 사고를 벌이는 시기를 지나왔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저는 되게 제가 딱 그때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는 이제 스타가 있어가지고 그런 팬픽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경험을 했죠. 그랬는데 그게 이게 되게 동질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그 여고 시절 전체를 좀 관통하는 그쵸. 정서로 드러나는데 저는 그런 시기를 보내진 않았죠.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세희 작가입니다. 네. 김세희 작가님은 2015년에 얕은 잠이라는 작품으로 세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셨고요. 2019년 2월에 첫 번째 소설집 가만한 나날을 펴내셨습니다. 이 첫 번째 소설집 가만한 나날이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내용들이 다 사회 초년생 여성들이 겪는 이제 시행착오들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뒤에 해설에서는 우리 모두의 첫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든지 첫 번째 직업이든지 첫 번째 직장이든지 그런 어떤 처음들을 겪는 여성 청년에 집중한 이제 소설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인공들이 어떤 점에서는 왜 이 주인공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 막 액션을 하지 않지? 완전히 바뀌는 걸로 엔딩이 나지 않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무언가를 겪어내는 사회 초년생 여성들이 주로 주인공이란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세상에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내가 그 잘못된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를 하고 있어를 깨달으면서 이제 막 변화의 가능성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끝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제적인 가만한 나날이 그걸 되게 잘 드러내는 작품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 배경이 된 게 그 가습기 살균제 이슈, 그 사회 이슈가 이 소재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바이럴을 하는, 블로그 바이럴 같은 거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블로그에 이 제품도 바이럴 그 광고를 돌리고 저 제품도 바이럴 제품 광고를 돌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다가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뽀송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데 뽀송이라는 이제 살균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쓴 건 아니죠. 실제로 쓴 건 아닌데 그 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거의 인명 문제가 될 만큼 되게 큰 이슈가 된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 자신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사실 약자로 그쵸. 존재를 했던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 사회 신입생으로 들어온 이 친구들을 다 비슷한 나이대의 동기들을 다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들 중에 자신은 픽이 되지만 예린이라고 하는 동기는 또 그 경쟁에서 떨어져서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세 동기 중에 한 명은 남자인데 남자는 영업팀 같은 데로 또 픽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에서 우리는 여성 청년의 현실이 어떤 식인지를 알게 되죠. 제대로 된 상황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남자들은 뽑혀나가는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싸운 다음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약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방금 이야기한 그 바이럴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가해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그것을 눈치채고, 이제 어떻게 하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여성 작가가 썼기 때문에, 나 역시 이 시스템에 복무하고 있었구나까지 이야기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구조 탓이다. 모든 건 썩은 세상 탓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주인공을 그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에 어떤 동조자 같은 걸로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아예. 그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좋은 작품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했었던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 주인공에게 몰입을 해서 읽다 나가면 저희의 위치도 비슷한데 두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사실 가장 약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계속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분명히 내가 이 시스템 구조 안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어.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들 소설을 읽는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만한 나날의 구절인 거 가만한 나날에서 잠깐만요. 현기증. 현기증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인데요. 현기증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인식하지도 못했던 광경이 갑자기 빛을 비춘 듯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싶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이런 상황에 이 인물들도 놓이고 저희도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만한 나날의 어떤 그 끝나는 지점? 약간 시작하면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많은 작품들이 끝나는데 그러한 게 끝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그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위치에 두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 시스템, 지금 이 이야기도 가만한 나날 같은 이야기도 주인공은 어쨌거나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경쟁해서 살아남았고 자신이 나쁜 일에 동조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이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화자가 남성이었거나 그럴 경우라면은 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긴 일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쁜 일에 동조한 건 동조한 거야 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역시 여성들은 성찰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작품 해설을 신세별 평론가가 쓰셨는데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처음을 반추하여 기록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소설집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저도 그 해설에서 좋은 부분을 하나 발췌를 해놨는데 이 소설이 주목한 후배 세대의 울분은 피하고 싶지만 결국 선배 세대 여성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게 뻔해서 차라리 결혼과 출산을 단념한 오늘날 청년 여성들 모두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후배 세대라는 거죠. 지금 이 작품의 특징은 김세희 작가의 연령대 딱 87년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30대 초중반 정도의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엄청 치열한 취준 혹은 뭐 이런 결혼과 이런 것들을 앞둔 그러한 그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지금 선배 세대를 바라볼 때 선배 세대 특히 여성들을 바라볼 때 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울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울분도 또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지를 생각할 때 김세희 작가의 가만한 나날은 하나의 답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세희 작가 작품론을 굉장히 좋은 작품론이 실린 게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2019년 여름호 문학동네에 서영인 평론가가 쓴 작품론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줄을 또 너무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읽어드리면 이 작품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냥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 청년의 이야기라고 호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가만한 나날은 살아남기 위해 눈 감아야 하는 위장과 기만의 구조를 만들었거나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기성세대인 선배들이 죄책감과 수치심마다 마저 신입들에게 떠넘기는 세계. 살벌하기 그지없는 경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경험에 의해 질문 대신 순종과 성실을 장착하며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되어가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신사별 평론가가 말한 것이랑도 좀 이어지겠죠. 이 작품들에서 계속 여성들은 계속 밀려나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바깥의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좀 더 소극적으로 되고 수동적으로 되고 그래버리는 바람에 그 위치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작인가 아닌가, 이것은 어쩌면 끝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 서 있는 채로 이제 작품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저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진 찍어왔어요. 그 소설집에 실린 다른 작품들이 그 성장의 이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녀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김세희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왜 여성 청년으로 호명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녀들에게 있어 성장기는 탄생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불안과 공포의 조건에서 태어나 그 조건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들의 성장은 차이를 자각하고 그 차이의 조건을 반복하여 살아내면서 가능해진다.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그녀들의 성장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선언으로 가는 소설에 대한 이제 평론인데, 저는 최근에 이 평론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문학도였기 때문에 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한국문학을 굉장히 꾸준히 읽었죠. 특히 2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서 평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배우기도 했었는데, 저는 평론은 결국 더 잘 읽게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잘 읽게 만드는 평론을 되게 오랜만에 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만한 나날을 읽고 나서 좀 질문을 던지고 게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도 했고, 또 그 이 평론에서 또 다른 질문을 받기도 했고, 이 가만한 나날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 바깥에서 의미를 만들어주지라고 할 때 그러한 의미를 되게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서 그 의미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그걸 굉장히 잘 찾아낸 평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읽는 방식들을 오랜만에 해본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는 한국문학 워낙 많이 읽고 좋아했기 때문에 평론도 굉장히 많이 읽고 아무도 안 읽는다는 막 평론집을 저는 사서 모으고 읽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영화도 그렇고 이건 뭐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평론이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질문들을 저 자신도 뭐 대중문화 평론을 하기도 하는 저 자신도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의 그 프롤로그에 효진님이 이제 쓰시죠. 저희가 이러한 시기들을 분명히 지나왔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근데 그건 사실 정확히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본다는 것은 사실 더 잘 본다는 거고, 더 깊이 본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끼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터우드를 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전이라면 내가 이런 말들을 해도 이제 저는 사실 전달이 덜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글로 쓸 때는. 왜냐하면 긴 글들을 너무너무 안 읽기도 하고,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실제로 변화를 담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떤 여성 혐오적인 예능이 계속 나와서 저런 여성 혐오적인 예능들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쓴다고 할 때 그것들을 별로 들어준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시스터우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이후에 글들을 쓰면서는 분명히 변화 여지가 있고, 그러한 변화 여지를 감지하고 써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평론이랑 또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 작품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더 잘 얘기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다음 작품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또 한 번 이 평론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저희가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 내고 나서 저희의 지인 중에 드라마 작가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저희 책을 읽고 굉장히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냥 요약하자면은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은 여성 위주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안 된다고 했다 그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냥 조금 더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물론 저희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여성주의적인 평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많은 사람한테 퍼져나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성 창작자들한테 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도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읽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나 저희가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 작품을 더 재밌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더 의미를 찾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여성서사나 혹은 여성주연 그리고 뭐 그냥 여성이 나오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예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평론을 읽었을 때의 기분처럼 어떤 작품의 바깥에서도 그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작품 내면에서도 의미를 찾아서 이어주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들이 지금 이 작품에서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가만한 나날이라는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을 읽은 다음 이 평론을 읽는 것으로 찾아내게 된 의미들처럼 저희가 하는 작업들도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젊은 여성 소설가들입니다. 요즘에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소설을 쓰시는 여성 소설가들, 젊은 여성 소설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소설의 지금 뭐 10위, 뭐 20위까지 봐도 한두 명을 제외하고 다 여성 작가고 지금 80년생 김지영이 100만 부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여성 작가들의 소설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투 이후에 한국 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정말 어쩌고 저쩌고다. 전 정말로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더 나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저는. 그리고 더 주목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많이 덜 다뤄진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는 작가들을 조금 뽑아봤어요. 김세희 작가, 김초엽 작가, 최은영 작가, 강화길 작가, 장유진 작가. 이런 작가분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여성 작가 소설가들이 쓴 작품이 지금 좋은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작가님들은 보통 한 권에서 2권의 작품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장유진 작가님을 제외하고. 네. 이제 김채희 작가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가만한 나날이 이제 단편집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랑이 있었고 김초엽 작가님은 이번에 단편집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정말 아름다운 제목이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에 들어있는 소설들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최은영 작가님이 또 저희 그 한국 문학의 또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드신 그렇죠. 네, 최근에 쇼코의 미소. 네, 그리고 최근작이 이제 내게 무해한 사람인데 쇼코의 미소가 아마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10만 부를 넘었다고. 한국 문학 단편집이 10만 부 넘기 너무 어렵죠. 저는 그렇죠. 작년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내게 무해한 사람이 나올 때 인터뷰를 하시면서 쇼코의 미소가 10만 부를 팔렸다.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소설가분 한 분이랑 뭐 얘기를 나누다가 뭐 이 최은영 작가 단편집이 많이 팔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스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젊은 여성 작가라면 그건 더욱 좋다. 맞아요.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말씀 해주셔서 멋지다. 스타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강화길 작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단편집이 있고 다른 사람이라는 또 장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은 정확히 제목이 뭐였죠? 데뷔작 제목? 데뷔작 제목 일의 기쁨과 슬픔. 아, 맞아요. 작년이 맞을 거예요. 예, 작년 창작가 비평 그 소설상을 수상을 한 건데 소설 이제 신인상을 수상했는데 그게 창비 홈페이지에 공개됐을 때 그쵸. 다운이 됐던 전설의 사건이 있었죠.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힙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스타트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남일 같지 않으신 상황이 됐죠. 그렇죠. 저는 스타트업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전반의 분위기는 그죠. 그렇다는 것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스타트업 특유의 이상한 문화 같은 것,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침에 약간 스크럼. 조회 같은 거 하는데 스크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모든 그 한국의 스타트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정말 일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그쵸. 주었던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이분들의 또 특징인데 김초엽 작가는 이제 SF니까 좀 그렇지만 나머지 작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작품들이 되게 많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각자 인상 깊게 본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효진님은 역시 김초엽 작가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지난주 주말에 읽었어요. 사서 읽었는데 모든 작품, 단편소설집이거든요. 근데 모든 작품이 너무너무 좋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려있는 모든 작품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가가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라는 거를 엄청 본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내보려고 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그냥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서 같이 읽었습니다. 또 따로 한 권씩 산 거죠. 그래서 같은 날 도착을 했나 책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SF를 쓰는 작가는 윤희영 작가님. 이번에 이상문학상을 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로 수상하신 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일단 고양이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윤영 작가님 작품을 안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작품을 추천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 작품 정말 좋은 작품인데 윤영 작가님의 SF 초기작 많이 생각이 났었고 그 다음에 정세라 작가님 SF 초기작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세라 작가님은 또 너무 대작가님 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언젠가 다음 작품쯤에 한 특집을 하겠다. 그렇죠. 큰 꿈 품고 저희가 특집 하고 싶은 작가님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정세랑 작가님 있으시고 또 황정은 작가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저희가 또 공통으로 좋아하는 작가들이어가지고 이제 특집을 하고 싶은 작가님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약간 빼고 이번에 이제 거론을 하게 된 건데 더 이제 작품 수가 적은 책이 좀 적은 작가들을 다루게 된 건데 김초엽 작가님 작품은 보면서 오랜만에 소설을 보면서 울었어요. 아, 그쵸. 저는 그래서 소설을 보면서 울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좋았고 저는 첫 번째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약 성장 소설인데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인데 설명을 하자면 또 SF라 너무 길고 결국 이제 한 청소년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면서 쓰는 편지인데 그 소설에 제가 왜 청소년 소설들, 그러니까 특히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걸 좋아했지?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되게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 비슷한 작품으로 윤영 작가님의 스카이워커라는 작품이 있어요. 받아 써놔야겠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받았던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SF를 읽지만 막 엄청 많이 읽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더 찾아서 읽고 싶고 더 많이 맞아요. 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효진님이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최근에 한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SF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때 당시에 되게 읽고 엄청 감화돼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여성 작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뭐랄까, 엄청 리얼리즘적으로 현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그 맥락에서 해석해서 다시 그 현실을 똑같이 묘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초엽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이제 묘사하기보다는 정말 본인의 관점을 그 SF라는 장르로 한 겹 더 덮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젊은 여성 작가들이 쓴 이야기가 보통 다 리얼리즘이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화길 작가님의 다른 사람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2017년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제가 2017년에 아니고 2018년에 읽었는데 읽은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읽지 않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강한길 작가님은 굉장히 꾸준히 여성화자를 주인공으로 데이트 폭력, 강간, 여성 혐오 뭐 이러한 주제를 꾸준히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작품도 좀 장편이라 설명하기 조금 어렵기는 한데 데이트 폭력을 겪은 여성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겪은 뒤 다시는 데이트 폭력이나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남성에게 그러니까 결혼이나 뭐 이런 것으로 권력을 얻어서 다시 그러한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3명의 여성이 나오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여성 주인공들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젊고 어린 여성 그리고 혹은 가난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상이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고 너무 쉽게 우습게 보고 너무 쉽게 강간을 하고 너무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여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절대 강간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전혀 무해한 척하고 있다가 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읽기는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이 과정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문구로 묘사가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저는 좀 문제적이고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읽혔으면 좋겠고 읽힌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작가들, 이 다른 사람의 그 인물들은 강간을 당하느니 내가 강간을 해버리겠어 라고 말을 하는 여성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성들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거 좀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인상이기는 한데 심사평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심사평을 보면 이제 여성 심사위원들은 다 되게 논쟁적인 작품이 나왔다. 그리고 그런 말도 해요. 영패미의 최전선이다. 그래서 이게 82년생 김지영의 어떤 좀 보편적인 그리고 좀 더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의 페미니즘 이야기에서 한 발 나와서 정말로 자기 얘기를 세게 던진 작품이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메갈리아 어마드와 지금 현재 여성 혐오의 어떤 미쳐있는 이 한국 사회 현실에서 처음으로 던져진 페미니즘 소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 작품의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남자 심사위원들은 논쟁적이다. 항상 약간 말하기 불편할 때 논쟁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논쟁적인 작품은 맞지. 그렇지만 이제 그 말만 한다던가 뭐 아니면 그래서 다 2줄 정도씩만 쓰셨어요. 그래서 뭐지?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봤자 나는 남자니까 못하겠는 뭐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건 좀 솔직하네요. 그래서 좀 저는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의 측면에서 흥미의 측면에서 정말 흥미롭다. 어떻게 심사평이 어쩜 이래?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지점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 작품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사회를 정말 잘 이 심사평까지도 완결해서 그래서 그리고 한겨레 문학상이라는 곳까지 그쵸. 해서 저는 조금 완결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나님이 항상 틈날 때마다 강하길 작가 작품을 읽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읽지 않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안 읽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내가 읽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또 각자 또 읽어야 할 것들이 그쵸.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곧 읽고 얘기를 네.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자매들 어떤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또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화 여고괴담 2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1999년 개봉작이고요. 여고괴담 시리즈 중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의 관계나 어떤 그 세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아직까지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상영회 같은 걸 하면 항상 표가 매진되더라고요. 이번에 부천에서 동창회했죠. 그래서 그때도 또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허스토리의 민규동 감독이랑 만추의 김태훈 감독이 공동 연출한 작품이고요. 이영진 씨, 박예진 씨, 예전에는 김민선이었던 김규리 씨, 그리고 공효진 씨가 출연한 작품입니다. 어느 날 효신이라는 여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우연히 효신과 시은의 교환일기를 발견하게 돼요. 김규리 씨가 연기한 미나라는 아이가. 그래서 그 미나라는 아이가 교환일기를 보면서 두 사람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 같은 것을 따라가면서 효신과 시은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거의 뭐 레전드 같은 거죠? 그쵸. 그 당시 10대 여학생들에게 교환일기 붐을 일으킨 일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99년이면 저는 이때 이전부터 교환일기는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 정말요? 네, 교환일기는 진짜 많이 썼는데 꾸미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사실 조금 컬트적인 인기를 그쵸. 당시에 많이 끌었고 저도 극장에서도 보고 그 이후로도 아마 대학생이 된 이후에 상영 같은 거 재상영 같은 거도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극장 개봉했을 때는 못 봤고 그냥 비디오로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영화 매거진에서 외부 필자로 일을 하면서 뭐 취재도 하고 이랬었을 때 여고괴담 2를 찍었던 학교에 가서 그때의 그 씬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찍는 그 특집을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갔었어요. 그 학교가 아마 마포가 아니구나. 그 송파 쪽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시 가서 보면서 이제 효신, 그 박예진이랑 그 시은이 같이 그 옥상에서 이렇게 위태롭게 걷는 되게 유명한 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씬을 찍었던 옥상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은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고, 사실 여고괴담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워낙 훌륭한 한국 여성 배우들이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부트가 된다고 하죠. 맞아요. 리부트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속편이죠. 한 10년 만에 속편. 김서영 씨가 출연하시죠. 제목이 모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제목으로 하실 건가? 가제라고 믿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라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 곳, 그리고 독특한 감성들이 있는 그러한 공간들로 좀 그렸던 작품으로, 이 작품은 지금 봐도 절대 촌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은 저의 환상일까요? 아니, 저는 사실 굉장히 사랑한 작품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항구의 사랑이 이제 김세희 작가가 그것도 사랑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끝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 그것이, 여기에는 사랑이죠. 뭐 그런 팬픽 이야기 같은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정말 팬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만약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함께 오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또 다음화 예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저희가 지금 한두 달에 한 번은 다음화가 좀 결정되지 않은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우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아주 많은 TV 프로그램, 그 다음에 TV쇼,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왓챠에 업로드된 TV쇼나, 코미디쇼나, 영화나, 개봉 영화나, 이제는 책까지 다 보지만, 거기서도 또 고르기가 어렵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는 작품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 시즌에 맞는 작품들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다음 화가 업로드되기 전에는 빨리 결정해서 재미있게 녹음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너무 힘드네요. 내가 그랬잖아. 텐트폴이라 지금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대작에는 꼭 안 나와. 딱히 텐트폴도 없어 지금. 그 영화들이 텐트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150억 막 이렇게 들었어 영화들. 그래, 그거야 그래요. 근데 내가 그냥 그게 의미가 없어서 스스로가 텐트폴이라고 여기지 않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텐트폴이 없어.
그래서 사실 이제 개봉 영화를 조금 안 다뤘잖아요. 저희가. 그쵸. 네, 개봉 영화를 안 다뤄서 좀 다뤄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그녀들을 도와줘를 보고 왔잖아요. 그쵸.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작품인데 2주가 안 돼서 다 내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물론 뭐 2주 만에 내리더라도 얘기를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막 얘기를 했는데 보실 수도 없고 또 2주 지나고 나서는 VOD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타이밍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좀 골라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편은 이제 여러분의 다음 작품이 뭐가 될까라는 궁금증만 남긴 채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